내용을 하는 시를 씁니다. 그 날은. 나는 기천이 아니라고 봐요. 그 날은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로하는 인생공부 송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 산청에 천상병 문학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년 만에 초대를 받고 가서 문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요. 천상병 문학제니까 시인 천상병과 관련된 것인데 그때는 또 막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급히 천상병과 한강 이렇게 재편성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썸네일 제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학인가? 고통과의 마주하기. 이것에 대한 공부가 오늘 공부입니다. 오늘은 시를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천상병 선생의 시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작권 문제가 있는 작품은 낭독하지 않고 그냥 설명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시인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넓어지고 확장되겠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할까 합니다. 시 전문을 낭독하지 않은 강의, 이것을 지금 구상해 보겠습니다. 왜 천상병 문학제를 경남 산청에서 하느냐? 지리산에 기천이라고 하는 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연고가 있는 곳은 마산입니다. 마산인데 지리산, 그 지리산도 하동지리산, 산청지리산, 전라북도 지리산, 이 곳곳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산청지리산이 천왕봉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장소성을 가지고 있고 그 근처에 기천 시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년째인가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상병 문학 상도 주어지고요. 어쨌든 바로 낭독하지 않고 들어가겠는데요. 왜 고통과의 마주하기인가 문학의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천상병 같으면 참만 고통을 겪은 육체적 고통을 겪은 그 대표적인 시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가 하고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쯤 되었을 겁니다. 10년 좀 넘은 일일 것 같으네요. 시인 김지하 선생이 유럽에 가서 교민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아마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여성 언론인 공공일보사 여성 언론인으로 유명한 분이 유럽 출장 갔어요. 마침 그 같은 도시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김지하 선생하고 인터뷰도 한 적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인사 겸 이역만리에서 강연장에 갔는데 이 여기자는 올해 여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보통 강연 끝나고 나면 청중들 중에 몇 분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출장한 여성 언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루 전에 스웨덴 한림원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 결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누군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시점이 아닌가요? 하고 물었더니 김지하 선생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돌아가신 직후에 이 말을 공개했어요. 상 받으려고 문학합니까? 괴로우니까 문학하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40년 이상 문인으로서 글쓰기를 해왔는데 문학의 정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무수하게 많이 접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플라톤은 문학은 추방의 대상이다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다. 억압된 감정으로부터의 해소,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시인들, 유명한 시인들, 저명한 소설가들, 문학 이론가, 문학 비평가 엄청나게 문학이 무엇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철학자들도 많이 했어요. 하이데거도 이야기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 소설가, 문학 이론가, 문학 연구가, 철학자 다 한마디씩 이래 해가지고 그 총량이 엄청난데 나는 문학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물음과 답변
김지아 선생이 적극적으로 화내면서 하는 만큼 좋은 게 없다. 최상의 문학의 정의다. 상발을 놓고 문학합니까? 괴로우니까 하는 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문학의 정의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늘 생각해 왔습니다. 문학은 고통과의 마주하기다. 송유복의 문학은 고통과의 마주하기. 고통으로부터의 해피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풍영월입니다. 엄풍영월. 뭐 그런 문학도 있어요. 엄풍영월. 뭐 이렇게 내가 200시나 이렇게 낭독하면서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정자에서 흥얼흥얼 대는 거. 이런 것도 뭐 문학일 수 있지만 통으로부터의 해피하는, 도피하는 문학이 과연 문학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고통과 마주하는 것이 문학이다. 고통도 수십 가지 종류가 있고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나누어집니다. 육체적 고통은 비교적 짧지만 참기 힘든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에요. 그러면 정신적 고통은 뭐냐? 참을만 하지만 오래가는 거. 짧지 않고 오래가는 거. 오래가는 고통이 바로 정신적 고통이다. 육체적 고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천상병 시인이 당해봐 있듯이 고문 같은 거. 그러면 성고문은 어떠냐? 이것도 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복합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 뭐 남자도 뭐 그렇게 당한다 하는데 대부분 99.9%는 여자들이 당하는 거죠. 요즘 젠더 문제, 미투 문제가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다시 옛날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금 재검증되고 재평가되고 있는 거죠. 천상병 시인은 1930년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효고현에서 태어났는데 이 일본에는 구석구석마다 성이 있어요. 그 다 영주가 다 살았으니까. 그거 대부분 2차 대전 때 미군한테 폭격 다 당했습니다. 피폭 당했는데 특히 성을 군사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 전망대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막 폭파했는데 이 폭파 당하지 않은 곳이 히메지 성입니다. 특히 히메지 성은 아름답습니다. 꽃간에 학이 날개를 편 것처럼 그렇게 설계가 되고 만들어지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유일한 원해예요. 딴 그 성들은 다 시멘트로 다시 복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7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이불로 일본말로 와자와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이더군요.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태어나는데 히메지시에는 유명한 성이 있어요. 히메지성. 거기에서 좀 살다가 한국에 다시 와서 국민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다시 일본을 건너갔대요. 그러니까 1930년에서 1945년까지 15년간 유소년기에 대부분 일본에서 살았다. 그래서 1945년 해방과 함께 가족들과 영국 귀국을 했는데 이듬해에 5년제 마산중학교에 입학을 했다. 미군정이 바로 1947년에 5년제 중학교를 6년제 중학교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6년제 마산중학교, 지금 같으면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합한 학교입니다.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1949년에 마산중학교 5학년 시절에 그 중학교 5학년 나이로 죽순이라고 하는 잡지에 시공상외 1편이 발표됨으로써 문단에 데뷔합니다. 1949년. 그런데 이 중학생이 문단 데뷔한 사례가 또 있어요. 1949년 같은 해에 진주농림학교, 역시 중학교 6년 과정인데 중4학년으로 학생인 이형기 학생이 문해지에 등장을 합니다. 중학생이 이렇게 문단에 등장하는 사례는 뭐 그때 사실 중학교가 아니고 지금은 한번 고등학교인데 뭐 그래 드문 일이죠. 그래서 이형기 선생은 저희 은사이지만 그 이야기를 본인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떤 다른 분이 들은 것을 내가 최근에 전언으로 또 다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산에 중학생 중에 천재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진주역에서 마산역 가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얼마나 천재인지 나도 천재인데 천재기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이영기 선생님. 네. 그래서 마산 중학생인 나이는 3살 위지만 학년은 1년 위인 천상병과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
나보다 더 천재가 있었구나.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영어판으로 읽고 있더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해서 대충 마무리하고 진주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어떤 분한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름은 부산대 교수였던 양왕용 교수님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서울대학교 상대를 입학을 했지만 7학기 다니고 4학년 1학기 다니고 한 학기 두고 중퇴를 합니다. 아주 하여튼 개짜고 개물이에요. 그리고 무슨 좀 부산에 시청에도 좀 근무하고 하다가 도저히 뭐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기인처럼 방외인처럼 이렇게 문학 활동을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1967년에 그러니까 37살 나이네요.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한 해가 됩니다. 동백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중앙정부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동베를린을 통해서 동백림을 통해서 북한도 오가고 돈도 이렇게 받고 하는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 지식인들 이걸 포섭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누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밀고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중앙정부부에서 정보를 듣고 했는데 이때 시인 천상병 씨도 붙잡혀 갑니다. 중앙정부 지하실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수개월 동안 당하는데 왜 자기는 당했느냐? 그 중에 좀 간첩질을 조금 했으라고 보이는 젊은 서울대 친구한테 막걸리 값을 받았는데 몇 푼 안 되는 막걸리가 이 공작금이 아니냐고 막 다그치면서 두드려 패고 물고문도 하고 전기고문도 하는데 친구한테 막걸리 값 안에 요즘 돈으로 하나에 몇만 원 받은 게 무슨 큰 죄냐고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말대꾸냐 하면 더 두들겨 패는 거야. 벌거벗기 놓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한 비인간적, 비반인권적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동백림 사건이 용두사미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깜짝 놀랄 뉴스였는데 하여튼 외국에서도 외교적인 압력을 넣다 보니까 결국 다 무죄로 방면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은 왜 이 엄청난 짓을 하고 반인권적 행위를 했느냐? 얻은 것도 있고 물론 잃은 것도 있습니다. 얻은 것은 뭐냐?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공포 정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삼성개헌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마련했다. 이것이 얻은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 외교적 손실이다. 다들 선진국에서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한국은 경제적 후진국이면서 인권 후진국이라 하는 것이 확 퍼졌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활동하는 작곡자 윤희상 세계적인 작곡자 아닙니까? 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화가 이영로 역시 세계적인 화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 한국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무슨 전시에 무슨 초청하면서 이렇게 살 유인을 해가지고 오자마자 붙잡아가지고 중앙정부 지하실 가서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니까 그쪽에서는 한국 사람이지만 시민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이것들이 왜 이래 하니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외교적 압력. 물론 그런 외교적 압력 때문에 결국 기소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감옥 좀 있다가 좀 나오고 풀리나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몇 년 후에 그때의 경험을 내용을 하는 시를 씁니다. 그 날은 나는 기천이 아니라고 봐요. 그 날은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이 이 취향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천상병 시 많은 시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기천이 아니고 그 날은 이라고 봅니다. 저 작품 문제 때문에 낭독은 못해드리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경험을 해상하는 시편인데 육체적 고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론 및 와이사스 같이 당한 그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이론이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이 밑의 와이사스 같이 당한 그날. 얼마나 시인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직유법 아니에요. 이 고통을 아이론 및 와이사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끝나니까 그게 갇혀있는 데서 창가에 그때 여름 때거든요. 곤충 한 마리가 땀 흘리고 있는 나에게 악수를 청하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그 곤충이 너 수고해서 너 고생 많았지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에 보면 나의 삶과 뼈는 알고 있다. 진실과 고통 중에서 어느 것이 강한가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은 바로 진실과 고통의 싸움이다. 근데 결국 성자는 진실이라고 본다. 왜 진실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고통을 가해도 허위 진술을 한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시가 그나들은 언입니다. 그러면 천상병의 고문, 또 하나 고문 이야기. 이제는 한 20년으로 넘어갑니다. 1967년에서 1986년으로 19년 지난 후의 부천 경찰서 송고문 사건. 지난 국회 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건인수, 그 당시에는 건양이라 했습니다. 건양 사건. 민주화로 가는 그 한바탕의 진통을 우리는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당시 서울대 학교에 재학 중인 이 여학생은 여성으로서 모멸감을 무릅쓰고 공안폭력의 강기를 용기 있게 폭로한 사건이다. 그래서 몇 년 후 1989년 격동의 연대인 80년대의 마지막 해에 하나의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간행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관점을 보면 민주화 과정에서 낸 역사의 정언록, 기록문학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아무 기록문학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문단에서는. 나는 기록문학을 봅니다. 그게 안내 일기고 백러시아 여성 작가의 전쟁은 여자의 모습을 하는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을 유린한 생생한 범죄 현장으로 독자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기록문학으로 봐야 된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래서 성고문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으니까 그 성고문을 가하고 있는 가해자 경찰관이 너 지금 즐기고 있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인면수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통을 향유하고 고통을 소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여름에 그 호텔에 불이 났을 때 에어매트 깔고 사람이 뛰어내리고 하는데 그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죽는 거 보고서 막 히히닥거리고 웃고 박수치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며 중국의 영화, 최근 영화 소년 시절의 나에 보면 하나 소녀가 집단 소외, 그 뭐라고 합니까? 일본말로 이지메를 하는 거, 왕따 당해가지고 자살을 하니까 애들 다 모여서 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죽은 시체, 죽음을. 사진을 다들 안에 뭐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한 소녀가 가서 옷을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도 또 이제 왕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지메의 집단 학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악행은 이렇게 마치 집단 주술에 걸린 것과 같아. 고통을 즐기고 고통을 소비하는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고통 없는 사회, 이것은 유토피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보고, 고통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은 문학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이요. 문학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은 바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과 같아.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